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있다 보니까 정유주 또는 뭐 해운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죠. 다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원유 수송 자체가 장기적으로 좀 차단이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한 이익 실현도 공급이 되지 않는 한은 이제 매출 감소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 좀 반영한다라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를 좀 판단하고 있고, 이번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 우려감으로 확인됐던 부분들은 현재 2차전지 흐름은 바닥 형성 구간으로 보고 계신가요? 일단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1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뭐 셀사의 경우에는 컨센 하이가 좀 예상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요. 소재사의 경우에는 예상외로 컨센을 소폭 좀 상회하거나 일단 실적의 반등 포인트가 좀 될 만한 단서가 이번 1분기에 좀 공개될 수 있다라고 좀 예측하고 있는데, 사실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지난 3분기까지는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이전까지 판매량이 단기적으로 좀 증가됐었고 4분기에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효과가 극명하게 어떤 이 판매량 위축으로 좀 이어졌던 점. 근데 이제 이번 1월과 2월 데이터 3월까지 이어졌던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오히려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까지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 기조를 좀 보였는데 2월 데이터까지 보면 중국이 한 5%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둔화된 흐름을 보였고요. 미국의 경우에는 4분기까지의 저점을 좀 하회했던 전기차 판매량이 1월과 2월, 3월 데이터는 일단 더 내려가지 않고 더 상향하지 않은 비교적 좀 정체된 수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작년 성장 기조가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이 됐었고요.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에서도 보면 20%대 성장 기조를 확연하게 유지하고 있는데, 오히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과점을 좀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과 좀 대비되게 일단 비중국산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했다는 그런 점들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, 전체적인 실적의 추정치가 캐즘에 대한 효과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뭐 장기화 우려감들이 좀 커졌던 부분들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, 가격적인 측면들을 보면 최근에 뭐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, ESS에 관련된 모멘텀이 수익성 방어 내지는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주가 하방을 좀 다소 좀 지지를 좀 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체크 포인트가 제일 될 만한 요인들은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저점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2분기 유럽 시장의 성장 기조가 확실하게 좀 유지가 좀 되는 부분,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추세 전환 부분들이 글로벌 전기차 성장 기조를 다시 한번 좀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고요.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별로 개별 인센티브에 관련된 어떤 지급 논의 부분들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를 좀 저점으로 보면 2분기부터는 미국 안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소폭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미국과 유럽 전기차 수요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향후 2차전지 주도권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? 전체 시장의 규모를 보면 뭐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더 크죠. 사실 뭐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폐지 영향이 판매량 위축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은 좀 아쉽지만,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좀 폐지했거나 축소했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한 1년 반 이상 정도 이 수요가 좀 둔화됐습니다. 작년의 성장 부분들은 오히려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효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는 점. 미국의 경우도 일부 판매량에 대한 어떤 정체기가 좀 지나간다면 오히려 이제 개별 요인 안에서 충분히 판매량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, 유럽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1월부터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부활했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가 인센티브에 대한 도입을 구체화했고, 그 이외에 뭐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선별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확대될 수 있겠다.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.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주에서 이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.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개별 주에서에 대한 판매량을 선별적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수요가 현재는 좀 정체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만 하반기 상당히 좀 개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삼성 SDI,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셀 기업과 에코프로비엠 같은 소재 기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? 일단 실적적인 성장 부분들은 셀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번 1분기 실적의 이 관전 포인트는 셀사보다는 이 소재사의
깜짝 실적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특히나 LNF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LFP 양극재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좀 맞물리면서 일단 리튬 가격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올해 이제 1분기까지도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죠. 이 부분은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개선, 특히나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들이 환입되면서 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제 평가 이익으로 좀 전환됐던 부분들이 이익 개선을 좀 주도할 수 있겠고,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, LNF나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일단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 효과가 일단 영업 손실 부분들을 좀 대폭 좀 축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다만 전반적인 양극재 공급량 또는 뭐 출하량들이 좀 크진 않다. 이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된 점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선별적으로 보면 유럽의 이 영내 생산 정책의 강화 조건들. 그래서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유럽의 집중도가 높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삼성 SDI 같은 셀사가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실적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북미양 ESS 수주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삼성 SDI도 역시나 다소 좀 늦었지만 미국의 추가적인 ESS 수성과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, 내년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가시화 부분들, 이 부분은 뭐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소재사의 경우에는 LNF는 뭐 삼성 SDI의 LFP 양극재에 관련된 공급량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,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격의 어떤 정상화 구간들, 전반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의 정책 활성화로 인한 수급 완화가 영향을 좀 작용한다면 충분히 현재보다는 주가의 상방 여력이 좀 더 탄탄하게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이슈와 맞물려 원전, 재생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? 유가의 상승 추이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보면 이번 이란 리스크가 유가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,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있다 보니까 정유주 또는 뭐 해운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죠. 다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, 원유 수송 자체가 장기적으로 좀 차단이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한 이익 실현도 사실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 한은 이제 매출 감소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 좀 반영한다라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이고, 이번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 우려감으로 확인됐던 부분들은 전통적인 이 화석 연료보다는 뭐 재생에너지,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급을 사실상 대안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뭐 온전히 이번 이란 지정화 리스크를 통해서 오히려 좀 그 필요성들이 더 주목받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보이는데, 일단 재생에너지 부분의 경우에는 원전보다 안전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안정성의 어떤 취약점을 좀 해소하는 기술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부분은 사실 뭐 에너지 믹스 정책 하에서 뭐 유럽과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. 같이 이제 병행해서 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, 다만 이 AI 데이터 센터향 전체적인 어떤 전력 수급 요건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전력을 확보하거나 공급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SMR 같은 어느 정도 안전성들이 좀 더 검증된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좀 된다면 대형 원전보다는 데이터 센터향 부분의 SMR에 대한 어떤 건립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겠고요. 병행해서는 뭐 태양광, 신재생 에너지의 뭐 대표적인 뭐 풍력 섹터 같은, 풍력 타워 같은, 그래서 뭐 육상과 해상의 어떤 풍력 에너지에 관련된 도입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한 관점보다는 대규모 어떤 투자 부분이라든가 주가의 업사이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생에너지가 최근 이란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좀 강하게 좀 반영을 시켰던 점들 좀 감안할 때 원전주가 오히려 좀 대안이 될 수 있겠고, 원전주의 경우는 아직 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구체화가 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시성 있는 내용들, 미국의 어떤 수출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전반적인 어떤 낙수 효과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더 주목할 분야는 어디일까요? 단기적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부분은 현재 국내 정책 기대감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측면들이 좀 있는데, 이 부분은 기대 요인들보다 이미 국내 뭐 데이터 센터, 그 다음에 일부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죠.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입 의무화 부분들이 뭐 구체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풍력, 태양광 부분들이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, 전체 시장의 규모들을 좀 감안해 보면 여전히 원전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뭐 사실상 유력 투자처로 좀 부상하고 있죠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될 것
것 같고요. 일본이 대미투자 2호 프로젝트에서 이제 원전 부분을 이제 낙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를 좀 고려해 보면 한국형 노영원전이죠. APR 1400에 대한 도입이 구체화될 수 있겠고,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의 경우에는 현재 2030년도까지 미국을 포함한 뭐 유럽까지 15개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신규 원전에 대한 어떤 이 시공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좀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재하다는 점. 이 부분은 뭐 설계 인력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재차 부각됐기 때문에 한국형 노형 원전에 대한 도입 가능성들은 이해관계에 충분한 좀 부합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웨스팅하우스 원전 대비해서 용량도 한 400메가와트급 더 높고 건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한국형 원전의 도입 가능성들, 이 부분은 국내 원전 그리고 원전 주기기 내지 보조기기 업체들의 상당한 좀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보면, 전 세계적으로 좀 보면 사실 원전에 대한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국가로 따지면 최 한 6개국이 좀 되지 않죠. 공산국은 뭐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요. 프랑스 정도,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일본, 뭐 미국, 한국 정도가 사실상 이제 원전 강국으로 이제 분리가 좀 되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지재권 합의 이후에 사실 유럽이라든가 그 이해 국가들에 대한 수출 를 하기 위해서는 뭐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. 그다음에 우리가 뭐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좀 남아는 있지만,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첫 수출했던 한국형 노형 원전의 성과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, 전체적 어떤 효용성 관점에서는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들은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요. 국내 설계 기술이라든가 주기기 계통, 특히나 원자력 모듈이라든가 부속되는, 그리고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EPC 운영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, 일단 뭐 수주전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혜가 더욱더 좀 커질 수 있다고 좀 판단해 보겠고, 프랑스에 대한 여력들은 유럽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공급이라든가 뭐 수출 능력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,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적인 원전 정책의 어떤 도입 부분들은 특수해서 뭐 어느 국가가 좀 독점해서 추진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국내 기술력 부각과 함께 상당한 좀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기자재와 건설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? 네, 1차적으로 이제 건설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건 설계, 뭐 시공, 운영, 그 다음에 뭐 향후에 조달까지를 모두 다 지금 총칭한 부분들을 우리가 EPC라고 합니다. EPC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뭐 현대건설, 삼성물산, 뭐 대림건설 같은 그런 기업들, 뭐 GS를 포함해서 국내 대형 건설사 한 4곳에서 한 5곳 정도가 유력하고요. 대우건설도 포함해서 한 이 정도인데, 사실 EPC 수주 성과를 보면 현대건설이 거의 독보적입니다.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 대한 EPC 수주 성과가 좀 있었고요. 현재 뭐 미국의 콜텍과의 독점적인 어떤 EPC 공급 계약에 대한 계약 체결 부분들은 향후 뭐 SMR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 부분에서 수주의 연동 성과로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대형 원전이든 뭐 SMR 원전이든 원전 정책의 이제 확장적인 기조는 사실 뭐 단독적으로 뭐 건설사가 좀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수주 입찰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시공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, 이런 컨소시엄에 대한 비중을 고려했을 때 뭐 건설 쪽이 아직까지는 좀 더 유리한, 그리고 수주 성과의 관점의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 흐름은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나요?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,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기자재, 뭐 주기기 업종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부각이 되면서 뭐 사실 원전에 관련된 어떤 뭐 수급적인 노이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란 지정화 리스크 같이 수급적인 어떤 변동폭이 좀 커지면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,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이 가스터빈에 관련된 어떤 수주 확장, 이 부분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현재 가치보다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분을 좀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형 대형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제 기억에 한 3개, 뭐 많게 한 4개 정도뿐이 안 됐는데, 전체 생산 여력이라든가 기술력들을 좀 감안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3강 체제에선 다소 좀 밀려나서 후발 주자로서 좀 진입을 좀 했지만, 현재의 기술력을 좀 보면 거의 2강 체제 안에서에 대한 기술력을
독보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다. 그 미국의 EASS 양, 여기도 해서는 데이터 센터 양 공급 물량들에 대한 증가 요인들은 대형 가스터빈의 수주성과 좀 맞물리면서 상승 여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. 향후에 미국에 관련된 어떤 수출 성과,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연속 성과들이 동사에 상당한 좀 기회 요인들 좀 될 수 있는데, 아마 올해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미국의 SMR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될 수 있겠고요. 대형원전 착공 시점이 2030년에서 35년도 상업운전 가동을 좀 목표로 한다면 올해 가시성 있는 수주 성과들은 하반기에 좀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 구간에 분할 매수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란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해소 여부,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수급에 완충작용 좀 하고 있는데, 종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란 지정학 리스크가 명확하게 해소가 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해당되는 메시지, 수급 변동에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언제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가 일단 시가를 좀 위협하는 그런 구간이 된다면 현재 리스크 상황을 좀 감안할 때 일부 좀 현금화 전략은 유효하지 않나. 다만 반도체 빅2 같이 어제 상황처럼 17만 원대를 좀 하회하는 또는 80만 원대를 좀 하회하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기대치가 추세 좀 이탈을 한다고 해서 좀 겁먹을 필요는 없겠고요.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는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, 4월입니다.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구간인데 실적에 대한 추정치, 펀더멘탈의 훼손이 좀 적고 이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빠른 어떤 성장 기조가 좀 확인되고 있거나 업종별 성장 기조가 뚜렷한 반도체, 화장품, 자동차, 조선과 방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있고요. 특히나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APR 이외의 종목들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있고, 삼양식품 같은 내수주로서 내수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좀 변화된 그런 종목군들, 증권주 같이 4분기에 이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그런 종목군들은 재차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